주식시장에서 끝없이 오르던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곤두박질 칠 때 투자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조정이 온 것이다. 오히려 더 오를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는 낙관론. 또 하나는 이게 하락장의 시작이다. 지금 팔아야 한다는 비관론. 오늘 새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그 두 가지 해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새벽을 버텨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어난 일이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뉴캐슬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전에 뉴캐슬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10명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서 맨유는 1대 0으로 뒤지고 있었는데 카세미로의 동점골로 1대 1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적 우위에 동점골까지. 누가 봐도 맨유가 후반전에 상대를 가두고 쐐기골을 꽂으며 승점 3점을 챙겨야 하는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완벽한 시나리오가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맨유는 그 완벽한 시나리오를 스스로 박살냈습니다. 11명이 10명을 상대로 후반전 내내 의미 없는 볼 점유율만 기록하다가 경기 종료 직전 단 한 번의 역습에 뚫려 극장골을 얻어맞았습니다. 2대1 역전패. 무패 행진이 이보다 더 허무하게 끊어질 수는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도대체 캐릭 감독의 맨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충격적인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술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10명에게 털린 맨유의 패인 3가지, 그리고 그 패인들이 앞으로의 시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빠짐없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패배가 왜 단순히 한 경기 결과를 넘어서는 사건인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패배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맨유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연속 경기 무패라는 기록은 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팬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의 실질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걸린 4위 안에 드는 것. 지금 프리미어리그 45위권 싸움은 그야말로 피 말리는 경쟁입니다. 한 경기 결과가 순위를 한꺼번에 여러 단계씩 바꿔놓을 수 있는 촘촘한 레이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뉴캐슬이 10명이 된 경기는 맨유 입장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를 넘어 이기지 못하면 전술과 팀 상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11명이 10명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경쟁팀들에게 승점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타격까지 함께 안겨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겼습니까? 비겼습니까? 아닙니다. 졌습니다. 역전패입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먼저 동점골까지 만든 팀이 경기 막판에 역전골을 맞고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인입니다. 11대 10의 수적 우위를 철저히 낭비한 끔찍하게 느린 공격 속도. 뉴캐슬이 10명이 된 순간부터 경기의 구도는 사실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뉴캐슬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라인을 내리고 수비 조직을 촘촘하게 세운 뒤 맨유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 그것이 10명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전술이었습니다. 로우 블록, 즉 두 줄 수비. 맨유도 뉴캐슬이 이렇게 나올 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 두 줄 수비를 뚫는 방법은 축구 전술의 기본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빠른 템포로 좌우 전환을 반복하여 상대 수비 블록이 따라오기 전에 측면, 공간을 만들어내거나 과감한 전진 패스와 빠른 공격 전환으로 수비진이 자리를 잡기 전에 허를 찌르는 것. 그리고 두 가지 모두가 안 된다면 세트피스에서 수적 우위를 살려 헤더나 혼전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 이 3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실행하면 로우 블록은 무너집니다. 아니, 완전히 무너지지 않더라도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 속에서 결정적인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후반전 맨유는 이 중 무엇을 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 맨유의 공격은 보는 사람이 졸음이 올 정도였습니다. 볼 점유율 숫자는 높아 보였겠지만 그 점유율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센터백이 공을 받습니다. 옆 센터백에게 줍니다. 다시 받습니다. 왼쪽 풀백에게 돌립니다. 풀백이 전진을 못하고 다시 뒤로 줍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받습니다. 또 옆으로 돌립니다. 다시 센터백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유자형 패스 루프입니다. 공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에서 좌우로, 좌우에서 다시 뒤로,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10명의 뉴캐슬 수비진 입장에서 이 상황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공이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수비 블록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뒤에서 공을 돌리는 동안 뉴캐슬 수비수들은 차분하게 포지션을 유지하며 체력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 느린 공격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하나는 공을 전진시킬 의지를 가진 선수의 부재였습니다. 수비 블록을 상대로 과감하게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거나 리스크를 감수하고 좁은 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꽂아 넣는 선수. 그런 선수가 후반전 메뉴의 플레이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을 받은 선수들은 하나같이 안전한 선택, 즉 옆이나 뒤로 돌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둘은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공격 작업을 할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격수들과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서로의 움직임이 겹치거나 같은 공간에 몰리는 경우가 반복됐습니다. 뉴캐슬 수비수들이 처리해야 할 공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10명 상대로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공격 리듬을 죽여버리는 이 모순. 이것이 오늘 맨유 패배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패인입니다. 마이클 캐릭 감독의 뼈아픈 교체 미스와 답답한 작전 타이밍. 감독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흐름을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선수 교체는 감독이 경기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경기를 가져가려 하는지가 교체 카드 한 장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캐릭 감독이 이날 교체 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면 솔직히 말씀드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1대1 동점 상황, 상대는 10명. 이때 감독이 해야 할 판단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승점 3점을 가져가야 한다. 그러려면 골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공격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행동은 공격적인 교체 카드를 꺼내는 것입니다. 측면을 더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윙어나 전방 압박을 높일 수 있는 스트라이커 혹은 상대 수비진 뒤 공간을 위협할 수 있는 빠른 공격수. 그런데 캐릭 감독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투입된 것은 수비형 미드필더 우가르테와 풀백 달롯이었습니다. 물론 체력 안배나 선수 보호의 측면에서 이 교체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많은 상황에서 공격 차원을 줄이고 수비와 중원의 균형을 뒤로 내리는 교체는 맨유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팀 전체에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은 교체 카드를 보며 감독의 의도를 읽습니다. 수비형 선수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감독은 무승부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 이기려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의문은 공격수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전진하는 결단을 방해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맨유의 공격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선수들의 투입이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드처럼 측면에서 직접적인 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 혹은 빠른 속도로 뉴캐슬의 지친 수비진 뒤를 위협할 수 있는 공격 자원. 이들이 경기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경기 막판이었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선수 교체의 타이밍이란 절묘한 것입니다. 같은 선수를 넣어도 60분에 투입하는 것과 80분에 투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60분의 공격적인 교체를 단행했더라면 맨유는 지치지 않은 뉴캐슬의 10인 수비를 더 오래, 더 강하게 흔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한 질문을 드립니다. 캐릭 감독은 이 경기에서 진짜로 이기길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수비적인 교체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지금 맨유의 순위 경쟁 상황에서 그리고 상대가 10명인 이 상황에서 승점 1점에 만족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목표입니다. 감독의 마인드가 도전적이지 않다면 선수들도 도전적으로 플레이하기 어렵습니다. 그 소극성이 경기 전체에 스며들었고 맨유의 후반전은 그 소극성을 그대로 반영한 90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패인입니다. 야신이 빙의한 램즈데일과 단 한 번의 역습에 허물어진 수비. 앞에 두 가지 패인인 맨유 스스로가 만들어낸 문제라면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상대 골키퍼 램즈데일의 신들린 선방, 그리고 그 선방쇼에 지쳐 결국 정신적으로 무너진 맨유 공격진과 수비진의 집중력 저하가 맞물려 만들어진 패인입니다. 먼저 램즈데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뉴캐슬 골문 앞에서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선방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내내 반복되는 선방들이 쌓이면서 마치 뉴캐슬 골문 앞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것 같은 착각을 줄 정도였습니다. 요로의 헤더 슈팅! 각도도 좋았고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혔습니다. 지르크지의 탑스핀 슈팅! 강약과 궤적이 모두 위협적이었습니다. 역시 막혔습니다. 이 두 슈팅만 해도 그냥 들어갔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골이 나왔어야 정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램즈데일의 손끝이 전부 거부했습니다.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이어질 때 공격하는 팀 선수들의 심리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골키퍼는 오늘 안 뚫린다는 패배의식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습니다. 슈팅 각도를 잡을 때 조금 더 신중해지고 그 신중함이 오히려 타이밍을 늦추거나 슈팅의 임팩트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공격이 계속 막히다 보니 후반전 막판에 접어들수록 맨유 선수들의 집중력과 체력이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진 선수들이 공격 실패 후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포지션 복귀가 느려졌습니다. 그 순간 뉴캐슬이 기다리던 찰나가 왔습니다. 공격이 끊기는 순간 뉴캐슬 선수들이 빠르게 전환하며 역습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맨유 수비진은 그 역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실점 장면을 살펴보면 복합적인 실수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맥과이어는 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야를 막아 동료 수비수의 대응을 방해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말라시아는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개인의 실수 하나로 귀결시키기보다는 체력이 떨어진 선수들이 극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순간에 각자 미세하게 실수를 저질렀고 그것이 한꺼번에 터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90분 동안 10명 상대로 뛰어온 뉴캐슬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가와 있었겠지만 맨유 선수들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공격을 시도하면서 소득 없이 좌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에너지가 소진됐습니다. 신체적 체력과 정신적 에너지가 동시에 바닥난 상태에서 맞이한 역습. 결국 극장골을 얻어맞으며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 세 번째 패인이 앞에 두 가지 패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공격 속도가 느려서 골이 안 나왔고 감독의 소극적인 교체가 공격의 활력을 높이지 못했고 그 결과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지쳐가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독립된 패인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인과관계의 사슬입니다. 이 경기를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단순히 이날 경기의 패인을 넘어 이 결과가 캐릭 감독의 맨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릭 감독의 축구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조직적인 수비, 구조,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살리는 포지셔닝, 그리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능력. 이 장점들이 무패 행진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는 그 장점의 이면에 있는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중시하는 성향이 수적 우위라는 명확한 이점이 있는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공격의 고삐를 쥐지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요?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축구, 기회를 놓치지 않는 축구. 이것이 캐릭 감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보여줘야 할 부분입니다. 무패 행진을 하는 것과 이겨야 할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다릅니다. 무패 행진은 지지 않는 것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비기고, 이기고, 비기고. 이것도 무패입니다. 그런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두고 싸우는 레이스에서는 비기는 것도 패배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경기에서 이기는 결단력. 그것이 중위권 팀과 상위권 팀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오늘 뉴캐슬전은 캐릭 감독의 맨유가 그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지금 인식하고 수정한다면 아직 시즌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이 나빴던 하루로 넘겨버린다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맨유는 이 패배 이후 무엇을 해야 해요? 가장 시급한 것은 공격 패턴의 다양화입니다. 유자형 볼 점유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상대 수비진을 위협하는 공격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중앙을 뚫는 짧고 빠른 패스 조합 혹은 측면을 깊게 공략하는 오버래핑 타이밍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선수들이 과감한 전진 패스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하는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체 전략의 재정비입니다. 교체 카드를 언제 쓰느냐, 어떤 선수를 넣느냐,
그 타이밍이 경기 결과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번 경기가 잘 보여줬습니다. 수적 우위 상황에서 공격적인 교체를 빠르게 단행하는 결단, 그리고 경기 흐름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공격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수비 집중력 관리입니다. 오늘 실점 장면에서 드러난 것처럼 맨유 선수들의 경기 막판 수비 집중력은 불안정했습니다. 체력 관리와 로테이션을 통해 선수들이 경기 막판까지 충분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남은 시즌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과 컨디션 관리는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다음 경기, 아스톤 빌라전이 중요합니다. 아스톤 빌라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자신들만의 명확한 전술 색깔을 가지고 있고 개인 능력도 뛰어난 선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오늘의 패배를 털고 자신감과 전술적 명확성을 되찾지 못한다면 빌라전은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기는 항상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패배를 캐릭 감독과 선수들이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패배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다음 경기에서 수정하며 반등한다면 오히려 팀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패 행진이 끊겼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느냐가 진짜 팀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거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맨유의 패배는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의 신호탄일까요? 무패 행진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팀의 약점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기고 있을 때는 전술적 문제가 있어도 결과가 좋으니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완벽한 조건에서 지는 경기가 나오면 그동안 가려져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맨유의 공격 패턴의 단조로움, 수적 우위 상황에서도 과감성이 부족한 전술 운영, 경기 막판 집중력 저하, 이것들은 오늘 갑자기 생긴 문제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이 처음 드러난 것이지 이전에도 잠재해 있던 문제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한 경기의 결과로 팀 전체를 단정짓는 것은 성급합니다. 모든 팀은 나쁜 날이 있습니다. 최강팀도 예상치 못한 경기에서 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패배가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일회성 부진인지입니다. 그 답은 다음 경기들이 줄 것입니다. 캐릭 감독이 오늘의 교훈을 빠르게 반영하고 팀을 재정비한다면 이 패배는 긍정적인 자극제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패턴이 빌라전이나 그 이후 경기에서도 반복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시스템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두고 벌어지는 45위권 레이스는 남은 경기 하나하나가 결정적입니다. 맨유는 지금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하락세의 시작점으로 만들 것인지는 오로지 선수들과 캐릭 감독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날카로운 축구 전술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0명 상대로 유자형 패스 루프만 반복하며 공격 속도를 스스로 죽인 것, 수적 우위 상황에서도 수비적인 교체 타이밍으로 승리에 대한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 그리고 계속된 선방 앞에 심리적으로 흔들리다 경기 막판 집중력을 잃고 결정적인 실점을 허용한 것, 이 세 가지 패인이 겹치며 맨유는 완벽한 조건에서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11명이 10명에게 역전패를 당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캐릭 감독이 이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냐가 맨유의 남은 시즌 성패를 가릴 것입니다. 오늘 분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캐릭 감독이 어떻게 해야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영상이 공감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수치와 전술로 뜯어보는 가장 빠르고 날카로운 축구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